우리 큰아들이 이 집을 판다고 부동산에 갔다고요? 나한테는 서울로 모시겠다고만 했는데. 요. 우리가 모시고 살 필요 없어. 아, 어머니 집 팔고 서울로 모시고 가서 요양원 보내면 되니까. 어이. 그래서 이 집과 땅은 나를 돌봐준 딸에게 물려줄 거다. 너희는 자격 없. 어느 가을 오후였어요.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 숨을 헐떡이며 대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도 마당에 들러 고추 한 줌씩 얻어가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얼굴이 달랐어요. 뭔가 말하기 곤란한 걸 꾹 참고 있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분이 마루 끝에 걸터 앉는 순간부터 직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요. 어머니, 오늘 큰아들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말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사장님은 제 눈치를 살피면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어갔죠. 큰아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우리 집값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 집을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요. 사장님은 저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들이 내려온 건 사흘 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 반가웠죠. 어머니, 서울로 모시겠습니다라는 말에 눈물까지 핑 돌았어요. 이 나이에 아들이 먼저 모시겠다고 내려오다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머니 방에 오래 앉아있지 않았어요. 밥을 먹고 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돌겠다고 나갔습니다. 어딜 가나 싶었는데 부동산을 돌고 있었던 거예요. 서울로 모시겠다는 말. 그 말 뒤에 숨어있던 진짜 속셈이 이제야 보였습니다. 이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요양원에 넣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가려 했던 거였어요. 저는 사장님이 돌아가고 난 뒤 한참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 텃밭에는 아직 배추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올해도 김장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 배추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내 집은 내가 지킨다. 내 남은 삶도 내가 정한다고요. 신이 공증 받던 날, 결심을 한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 유언장 쓰려고. 같이 가줄 수 있어? 딸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1시간 만에 내려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읍내 중심가에 있었어요. 저는 고관절 수술 후 아직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딸이 팔짱을 끼고 계단을 한 칸씩 같이 올랐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요. 유언장에는 2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집을 팔아 실버타운 보증금으로 쓰되 제가 세상을 떠나면 그 보증금과 남은 땅은 전부 딸에게 준다. 둘째, 이 결정은 본인의 의지이며 누구의 강요도 없었다. 법무사 선생님이 내용을 읽어주는 동안 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꽉 쥐고 있었죠. 공증 도장이 찍히는 순간 오히려 저는 홀가분했습니다. 무겁게 짓누르던 뭔가가 그 도장 소리 하나로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처음으로 나를 위해 무언가를 결정한 날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딸이 말했어요. 엄마, 밥 먹으러 가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2사람은 읍내 국밥집에서 한 그릇씩 비웠습니다. 오랜만에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이 결심에 이르기까지 저는 참 긴 길을 돌아왔습니다. 넘어진 그날 새벽부터 시작된 이야기를요.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던 그날부터였을 수도 있고요.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남편이 교단에 서기 시작한 건 24이었습니다. 시골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고 졸업생들이 몇 년 지나도 찾아오는 그런 선생님이었죠.
우리는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아이 셋을 키웠어요. 아들 둘, 딸 하나. 남편이 먼저 간 건 퇴직하고 6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갑자기였어요. 아침에 밭에 나갔다가 돌아오더니 머리가 좀 아프다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이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울의 아들들은 회사가 있었고 딸도 직장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붙잡지 않았어요. 마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엔 아침마다 남편이 앉던 평상이 비어 있는 걸 보는 게 힘들었어요. 밥을 하다가도 두 그릇 놓고 멈추는 날이 있었습니다. 한참 서 있다가 하나를 다시 넣어 놓고 혼자 먹었어요.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상추 몇 포기, 고추 몇 줄기였는데 해가 갈수록 마당 가득 채워졌습니다. 배추, 무, 파, 깻잎, 호박, 고구마.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는 일이 하루하루를 채워줬어요. 가을이 되면 김장을 했습니다. 배추 100포기. 혼자요. 무거운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항아리에 눌러 담는 일이 이틀씩 걸렸어요. 손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담근 김치를 박스에 나눠 담아 서울 아들네, 딸네로 택배를 보냈어요. 남편 유종연금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혼자 사는 데는 충분했어요. 텃밭에서 반찬이 나오니까 생활비는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건강관리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자식들한테 폐 끼치지 않는 게 저의 유일한 목표였거든요. 자식 걱정 끼치지 않고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 해먹고 그게 제 노년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을 무너뜨린 건 겨울 새벽의 눈이었어요.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여니 마당이 하얗게 덮여 있었어요. 소복하게 쌓인 눈이 예뻐서 잠깐 빗자루 들고 쓸어볼 생각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슬리퍼를 끌고 나섰어요. 바닥이 얼어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한 발 내딛는 순간 발이 미끄러졌고 몸이 그대로 꺾여 내려앉았어요. 손을 짚었지만 이미 옆구리와 엉덩이가 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순간 아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쓰러졌어요.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엉덩이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왔어요. 통증이라기보다는 뭔가 어긋난 것 같은 제자리를 잃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천천히 손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버텨주지 않았어요. 마당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추위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눈이 녹으면서 옷이 젖어들었습니다. 소리를 질러봤지만 시골집 마당에서 나는 소리가 밖으로 나갈 리 없었어요. 다행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나왔습니다. 딸에게 전화했어요. 여기가 어딘지, 내가 왜 넘어졌는지를 설명할 틈도 없이 엄마 마당에 넘어졌어. 못 일어나겠어라고만 했습니다. 딸은 지금 바로 갈게라고 했어요. 구급차가 오기까지 마당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런 하늘 아래서 갑자기 쓰러졌을까 그런 생각이 멍하니 들었어요.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했어요. 그날부터 제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술은 잘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한동안은 혼자 화장실도 못 갔어요. 몸을 돌리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평생 남한테 손 내밀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대소변 하나도 혼자 해결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딸이 내려왔어요. 짐을 간단히 챙겨서 병원 옆 고시원에 방을 잡았습니다. 낮에는 병실에 있다가 밤이 되면 잠깐 나가서 자고 아침이 되면 다시 들어왔어요. 목욕을 시켜줬고
식사를 챙겼고 재활 운동을 옆에서 같이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요. 아들들도 왔습니다. 주말에 잠깐씩이요. 얼굴 보고 많이 좋아지셨네요. 한마디 하고 돌아갔습니다. 바쁜 건 압니다. 살기가 빠듯한 것도 압니다. 뭐라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주말 건너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맏아들 부부가 면회를 왔다가 복도 끝 빈 면회실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딸이 먼저 들었고 저도 듣게 됐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시골 내려가서 살거나 서울로 모시고 살게 되면 그때는 나 그냥 이혼이야. 단호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결론처럼 들렸어요. 맏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운하기보다는 뭔가 오랫동안 흐릿하게만 보이던 것들이 또렷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맏아들 장사가 어렵다고 할 때 시골 땅 한 필지를 팔아보탰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작은아들이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렸을 때는 유족연금에서 절반을 떼어 매달 붙여줬습니다. 몇 년째요. 당연히 했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오는 건 이 말이었습니다. 딸이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게 더 위로가 됐어요. 16. 아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던 이유. 퇴원을 하고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팡이가 필요했고 계단은 여전히 조심해야 했어요. 밭에 나가는 건 당분간 어렵겠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건 솔직히 무서웠어요. 또 넘어지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딸이 같이 내려왔어요. 직장은 재택근무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회사에 사정을 말했다고요. 당분간 여기서 같이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맏아들이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어요. 표정이 밝았고 말투가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서울로 모실게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이상한 느낌이요. 아들은 밥을 먹고 나서 동네를 돌아보고 오겠다고 나갔습니다. 저는 방에 앉아서 기다렸는데 2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부동산 사장님이 찾아온 겁니다. 아들의 계획은 이랬어요. 집을 팔고 저를 서울 근처 요양원에 넣고 남은 돈을 자기가 쓴다. 그게 모시겠다는 말의 실제 내용이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교직 생활 3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으로 지은 집이에요. 마당 텃밭은 제가 10년 넘게 혼자 일군 땅이고요. 남편의 흔적이 마루 하나, 기둥 하나에 다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걸 팔아서 저를 요양원에 넣으려 했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이 집을 누군가한테 빼앗기지 않겠다. 내 남은 삶은 내가 결정하겠다. 아침이 밝으면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사부 결말 씬 7. 이사 날은 맑았습니다. 집을 정리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살림 대부분은 이웃들에게 나눠줬고 남편 책들은 딸이 박스에 담아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텃밭 배추는 동네 어르신들한테 다 드렸어요. 집은 부동산에 내놓자마자 팔렸습니다. 시세보다 낮게 부르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받았습니다. 그 돈의 일부를 실버타운 보증금으로 넣었고 나머지는 제 통장에 뒀습니다. 아들들한테는 한 푼도 가지 않았어요. 작은아들에게 매달 보내던 연금 절반도 그달부터 딱 끊었습니다. 아들들이 전화를 했어요. 큰아들은 이게 무슨 짓이냐고 했고 작은아들은 자식한테 이럴 수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실버타운은 읍내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새로 지은 곳이라 시설이 깔끔했어요. 복도가 넓어서 지팡이를 짚고 걷기에 좋았고 식당이 있어서 밥 걱정을 안 해도 됐습니다. 마당은 없었지만 옥상에 작은 텃밭 공간이 있다고 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어요. 들판이 보였습니다. 가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딸이 침대 위에 이불을 깔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주말에 올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럽지 않았습니다. 외롭지도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이 작은 방이 편안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고 누군가를 챙겨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어요. 오롯이 저 혼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에서 처음으로 다른 어르신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어디서 오셨냐고 물었어요. 이름을 얘기했더니 오래 살다 보면 다 아는 사람이 생긴다며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딸은 매주 주말에 옵니다. 차를 몰고 와서 저를 데리고 나가요. 가끔은 근처 시장에 가고 가끔은 냉면이나 삼겹살을 먹으러 갑니다. 병원 갈 일이 있으면 같이 가고 검사 결과를 같이 듣고 나와요. 말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옆에 있으면 충분해요. 밥 먹고 드라마 하나 보고 자고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또 밥 먹고 그게 전부인데 그게 제일 좋습니다. 실버타운에도 생활이 생겼어요. 아침마다 체조 모임에 나가고 오후에는 옥상 텃밭에서 상추랑 깻잎을 돌봅니다. 옆방 할머니랑 같이 걸으러 다니기도 해요. 혼자 살던 시절보다 오히려 더 부지런하게 살고 있습니다. 연금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월세를 내고도 남아요. 남는 돈은 모아서 딸이 올 때 맛있는 거 사줍니다. 딸이 사주겠다고 하면 제가 먼저 지갑을 꺼내요. 이 나이에 자식한테 얻어먹는 것보다 내가 사주는 게 훨씬 기분이 좋거든요. 아들들한테서는 가끔 연락이 옵니다. 처음에는 서운하다, 섭섭하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줄었습니다. 제가 짧게 받고 끊으니까요. 길게 이야기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남편이 가고 나서 참 오래 혼자 버텼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폐가 될까봐 평생 참고 또 참았어요. 땅도 팔아줬고, 연금도 나눠줬고, 김장도 100포기씩 담아보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당에 누워 하늘을 보던 그 새벽에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나를 지켜야 하는 사람은 나라는 걸 70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 딱 맞는 때입니다.